네,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뒤로 가면 이 배경 이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초점이 맞았는데 초점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저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 따라오질 못하고 지난번에 망가진 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저기 뭐야 이게 실험해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고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 오늘은 저거를 고치고 저 뭡니까 저거를 끄고 자 이제 영상 없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여기 소니 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그래서 거기다 갖다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유튜버 댓글, 유튜버 답글에 보냈군요. 안나비님. 네. 댓글은 가끔 못 봅니다. 제가. 다른 할 일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많이 못 냅니다.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지나간 댓글들은 잘 못 보고 그 했던 강의에 달린 초기에 달린 댓글들 좀 보고 나중에 달린 거는 잘 못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제가 요새 이 일제 기계들이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가 봅니다. 제가 90년대 한국은행에 복귀해서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그때 사왔던 그 전기 면도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이게 그 손안에 이렇게 잡히는 조그만 면도기인데 출장 갈 때 이렇게 전기 면도기죠. 그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쓰거든요. 건 30년 가까이 된 거죠. 30년은 조금 안 됐지만 근데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배터리만 계속 건전지만 갈아주면은 잘 나옵니다. 샤프가 아니라 산요입니다. 산요 면도기인데 참 나원 이게 이제 렌즈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갖다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렇게 아주 센시티브한 건데 저런 걸 저렇게 고장나게 만들면 그 일본의 그 이 부품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몇 가지 제 강의는 쭉 가면서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이슈, 그 어간의 그 최신의 가장 핫한 이슈를 제가 뽑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법원을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법원을 개혁하는 이유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불을 지폈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가 7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하고 아마 비슷한 또래의 서울대 법대를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그 나오면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서울대 법대가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됐죠. 유권자 민의가 왜곡됐다. 그런 얘기죠.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개발 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에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게 선거법 뭐 250조인가요? 뭐 거기에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각종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학력이라든지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위로 유포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에 관련됐다기보다는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그 예를 들면 경선이라든지 또는 유세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문제 삼은 거죠. 근데 이거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기소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대답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실을 인식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죠.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된다. 이재명은 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죠. 그래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법원 조직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뭐 한참 동안 멍했죠. 정치인이 사법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아이디어조차 없다는 점은 놀랍죠. 그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제시대를 넘어서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법부는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나는 지금 그 판사 이름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놈도 그 71년생이고 아직 그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만큼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미카 키무라님, 그 소장님 메일로 아니 저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숙제를 보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숙제는 그냥 각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각주 해놓고 오늘 같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이 어떤지 그때 이제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일해보면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국은행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일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고 나는 한국은행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은행의 그 관료화된 조직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결정한 것으로 내가 책임을 지면 되지 왜 내가 윗사람의 결정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느냐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의 꼬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이렇게 무겁지 않은 얇은 의사결정은 내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위에서는 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는 좀 덜 큰 결정을 하고 나는 가장 가벼운 결정,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결정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다. 근데 우리 지금 재판부를 가지고 있는 법원 조직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도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은행 감독, 그때 당시 은행 감독 원장이죠. 은행 감독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업무와 관련돼서. 내가 그때 그 불량 거래자들을 위한 신용 불량자들 중에서도 금융부실 거래자를 제재하는 업무를 제가 얼마간 했는데, 그때 제가 처리한 걸 가지고 불만이 생겨서 은행 감독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고문 변호사를 시켜서 응소하도록 해서 이 사법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 업무가 아니어서 변호사가 알아서 하니까 난 결과만 받아보면 되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OECD 국가들이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각국에서 갤럽이 전 세계적인 그 조사 회사니까, 여론조사 회사니까 그걸 조사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어요.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2021년도에 발표했는데 2010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매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기구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년에는 중남미를 조사했어요. 중남미 국가들을 조사했고, 2021년도에 조사한 것은 그 OECD를 조사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인가 38개국인가 그런데 34등을 했습니다. 시민적 신뢰도가 22%예요. 놀랍죠.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꼴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슬로바키아하고 칠레가 있어요. 인도가 굉장히 사법 신뢰도가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이쪽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 요 IDN이라고 인도네시아를 말합니다. 요거는 CRI인데 코스타리카입니다. 이게 중남미에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보다도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요거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ROU. 루마니아보다도 낮아요. 우리가. 브라질. 그 브라질 웃기는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브라질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한국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2%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가 10년간 점점 떨어져서 22%로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배부른 대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이 되는 동안에 이 빈곤층이 확산된 거죠. 계속 확산된 겁니다. 그 빨대를 놓고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 빨대를 놓고 빨아먹은 놈들이 있다는 사실이 뭘로도 증명되냐면 이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형편없이 낮아졌다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이. 영국에 신뢰받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레가툼이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작년인가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법,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전 세계 167개국을 조사했어요. 사법 시스템 자체가 없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좌우지간 16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느냐? 몇 위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167개국 중에서 사법 신뢰도 155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꼴찌죠.
우리나라가 GDP로 1인당 GDP로 따지면 세계 10대국에 들어갑니다. 국방력은 세계 6위에 해당돼요. 그런데 사법신뢰도는 155위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법부를 해체하라 이런 주제로 강의합니다. 그 이재명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이 한성진이라는 이 부장판사 이놈의 어떤 놈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뭐 저기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 전체를 지금 똥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